들고 온 기파랑입니다. 이제부터 방송을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자동차 보험 대물 보상에 이어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사고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을 제외한 단독 사고로 일어났을 때 또는 내 과실이 높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다 보면 뭐 설계사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동차 상해가 좋다. 자동차 자기 신체 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가 좋다. 아니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은 특약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운전을 했을 때 갑자기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즉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경우가 되는지, 그리고 무면허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같은 일하는 직원이 방송을 시작하니까 목 아프지 말라고 음료수를 갖다 주네요. 좀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먼저 자기 신체 사고라는 거를 먼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자기 신체 사고, 말 그대로 내가 단독 사고가 났을 때, 단독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자기 신체 사고 지급 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그런 자동차 부상 치료비의 등급에서 뭐 얼마가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그 등급에 따라서 치료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바로 그 부상 등급에 따라서 병원비 일정 정해진 금액만 지급을 해줄 거고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자인 내가, 보험 가입자인 내가 직접 병원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기 신체 사고로 인해서 초과되는 부분을 병원 비용으로 지불을 했을 때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비에서는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상 등급에 따라서 얼마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사고에는 부상 등급이라는 게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 부상 등급 총 1급부터 14급까지 14가지의 등급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상 등급에 따라서 그 급수를 매기는 거고요. 가장 낮은 게 14급, 가장 높은 게 1급입니다. 근데 이제 1급부터 3급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위험한 등급이죠. 네, 1급은 말 그대로 그냥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수준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별표를 따로 보여드리면서 1급에는 어떤 부상이다, 뭐 6급, 뭐 8급, 14급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등급별로 어떠한 부상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등급 판정을 받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1급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히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대인 접수를 해서 병원을 갔다 오잖아요. 병원을 갔다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14급이라는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다쳤는지 이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부상 등급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것을 이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을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 자동차 상해보다는 일단 먼저 자기 신체 사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부분이 저렴한 보험료를 찾게 돼요.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이잖아요. 무조건 강제로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되는 그런 이제 강제적인 보험인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들기 싫어도 차를 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강제보험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한 걸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로 드는 것도 짜증나는데 돈까지 비싸면 덜 받겠죠. 이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보험료가 가장 비싼 구간은 막 성인이 된 20살입니다. 이때는 보험료가 정말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나이대입니다. 연령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뭐 나는 경력을 오래 쌓고 싶으니까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시는 분도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분이시라면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는 만 26세를 기준으로 보험료의 그 가격이 좀 많이 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6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상당히 낮아져요. 상당히 낮아지는데 26세 이전에 가입하시면 보험료 굉장히 비쌉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0만원 뭐 정말 손쉽게 나오는 금액이 이제 자동차 보험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을 투자할 필요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부터 26세까지 총 6년 동안 한 달에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니까 1년에 보험료를 계속 연마다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1년마다 갱신을 하시니까 물론 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갱신할 때 무사고면 할인되는 금액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지만 모수가 큰 상태에서 할인이 되는 것은 모수가 큰 상태에서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무리 할인이 돼봤자 비싸요. 이건 실제로 제 경험담입니다만, 제가 만 24세의 남자를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해서 보험 설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계약도 했고요. 그때 나왔던 금액이 24세이고 차량은 아반떼 AD였어요. 그때 당시가 16년도였습니다. 16년도에 아반떼 AD의 새 차를 사고 보험을 처음 신규로 가입했을 때 나왔던 금액이 220만 원이었어요.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다면 만 26세 이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적어도 만 26세 이후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그래도 100만 원대로 나옵니다. 물론 100만 원 후반이 나올 수도 있고요. 100만 원 뭐 중반, 150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운이 좋은 사람은 뭐 100만 원 초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초반대라고 해봤자 한 120만 원, 130만 원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은 저렴하잖아요. 앞에 말했던 300만 원보다는 거의 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굳이 운전을 안 하더라도, 내가 굳이 내 명의로 된 차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전부 다 군대를 다녀오죠.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셨다 하면 그 군대에서 운전병 경력이 보험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료 할인되는
그 요율이 할인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계실 때 이제 분명히 부모님께서는 본인 혼자만 운전하시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아버님 어머니께서 같이 운전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부부 한정이나 가족 한정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족 한정으로 하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가입 경력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실제로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론 내가 이제 그렇게 가입 경력을 해서 한 3년인가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내 이름으로 차를 사게 돼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3년이라는 경력이 전부 다 인정되지는 않고요. 그게 약 절반 정도, 약 1.5년, 1년 6개월 정도는 인정이 되고 그걸로 그 1년 6개월 경력이 인정된 것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할인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 경력, 가입 경력 지정자 기왕이면 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기왕이시면 자녀분들 돈은 조금 낼 수는 있겠지만 자녀분들도 운전 경력을 지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자녀분이 운전을 하실 때 보험료 처음에 가입하실 때 보험료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꼭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어쨌든 보험료라는 게 되게 비싸요. 이제 경력 오래되신 분들은 쌉니다. 물론 쌉니다. 진짜 어떤 분은 새 차를 샀어요. 산타페 TM을 사셨고요. 17년식을 사셨습니다. 근데 가입 경력이 운전을 정말 오래 하셨고 사고도 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할인율이 정말 높으셔서 거의 보험사에서 정할 수 있는 보험사에서 정해져 있는 할인율의 거의 끝까지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러셨는데 그분께서 자동차 보험 새 차 산타페 TM을 가입하시는데 4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새 차인데도요. 즉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그리고 사고가 없을수록 보험료는 할인되는 건 당연하죠. 보험료는 할인은 됩니다만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좀 많이 놀란 케이스이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 차인데 보험료가 40만 원대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가입 설계를 해주고 계약을 해드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제가 했던 30대, 40대 이런 운전자분들은 대부분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조금 넘는 선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그냥 40만 원대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저도 되게 놀랬던 거예요. 이런 가격도 나올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좀 새 차는 아니었고 중고차였는데 30만 원대가 나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보험료였습니다. 30만 원대가 가능한 보험료였습니다. 저도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가격은 거의 못 봤습니다. 자, 보험료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보험료를 왜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대인 대물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는 꼭 있어야 하는 게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얘네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이렉트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지금 질문 채팅이 들어왔는데요. 부모님 밑으로 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제 명의로 가입하면 사고 이력은 이런 경우엔 사고 이력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 이력은 차주 명의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차가 2대가 있으면 한 대만 사고가 나더라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입 경력 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이력이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뭐 이제 1년에 뭐 다 건 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페널티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크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입 경력 지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과 대물 그리고 이제 자차 이렇게 세 개에서 가장 크게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좀 금액이 나가게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이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약입니다.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신체 사고는 내가 과실이 높거나 아니면 내가 단독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쳤으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위료보험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위료보험은 순수하게 내 돈을 내는 건데 어딘가에서 뭐 또 산재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모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쪽이 있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위로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사고가 위로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병원 한번 가시면은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당한 거예요. 내가 당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준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나는 몸이 아파. 그래서 그럼 일단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요. 자동차 사고로 와서 대물 접수 번호는 있으니까 그 사고 접수를 보고 치료를 합니다. 보여주면은 대인 접수가 안 됐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해서 병원비를 청구를 할 거예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한테 청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돈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나왔던 영수증을 보시면은 단순히 가서 의사 선생님 뵙고 저 자동차 사고 때문에 목이 아프고 허리가 막 뻐근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럼 엑스레이 한번 찍어 봅시다 해서 엑스레이 한번 찍고 그다음에 이제 괜찮으니까 진통소염제 받고 근육 이완제 받고 뭐 좀 조금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이완제 주사도 한 대 맞고 이러고 나오면은 병원비가 보통 10만 원 가량 나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치료하는 거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아무리 싸도 아무리 저렴해도 8만 원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냥 가서 의사 선생님 얼굴만 보고 와도 그리고 이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도 그냥 8만 원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위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료보험이 적용돼 있으면은 단순하게 감기 때문에 병원 갔을 때 대부분의 병원비 그냥 병원에서 링갈 같은 거 맞거나 아니면은 좀 비싼 주사를 맞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5,000원이에요. 5,000원, 6,000원. 제가 최근에 갔다 와서 4,500원인가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료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동차 사고는 위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병원비 나온 거 그대로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신체 사고로 부상 등급에 따라서 제가 지금 금액을 지급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버되는 부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상을 안 해주고 당연히 위료보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계사들이 자기 신체 사고 손해보다는 자동차 상해가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거는 자동차 상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신체 사고가 금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가입 금액이 지금 옆에 보시면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금액이 많이 크죠. 근데 밑에 보시면 금액을 크게 넣으면 크게 넣을수록 14급 그냥 병원 한번 갔다 온 거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요. 60만원. 병원비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병원한테 내는 거예요. 병원한테 내서 60만원 이상 나오면은 당연히 제가 돈을 내야 되겠지만 근데 6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14급에서는 어지간하면 60만원은 안 나오고요. 대부분 한 20만원 선에서는 이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MRI 같은 거 찍으면 당연히 금액은 기하급 수준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신체 사고가
이것도 생각보다 보험료가 좀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을 때 일단 가장 보험료를 싼 거를 찾다 보면은, 내가 자동차 가입 보험료를 싼 거를 찾다 보면은 대물이나 자차에서는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대물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물배상 가입할 때 1억과 10억의 보험료 차이는 2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줄여봤자 얼마 안 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디서 줄이느냐? 바로 자기 신체 사고에서 줄입니다. 가장 최저금액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최저금액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 당연히 뭐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증권 한번 보시면은 아마 자기 신체 사고 1,500만 원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조금 신경 쓰셨으면 3,000만 원. 그리고 설계사에게 뭐 좀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요즘은 다이렉트 이제 하시는 다이렉트 상담원 분들도 자동차 자기 신체 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가 더 좋습니다 얘기를 해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아직까지 절대 다수는 요게 제일 많습니다. 이 1,500만 원. 요게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험료가 제일 싸거든요. 네. 보험료가 제일 싸요. 이게 여기서 일단 한번 줄이고, 대물에서도 10억 갈 거 한 3억 정도로 줄이면 그래도 한 11,000원 줄잖아요. 타사랑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막 크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한 만원 단위로 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가장 저렴한 걸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도 일단 가장 저렴한 걸 안내를 해드려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다이렉트 상담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싼 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그렇게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고만 안 나면 뭐 이거 가입하실 필요 없죠. 이거 위무보험 가입하는 것도 이제 승질나는데 사고만 안 나신다면 네, 저렴하게 가장 저렴한 거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와서 받아버려요. 근데 얼토당토않게 과실이 내가 높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컨텐츠로 잡겠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받친 것도 열받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몰라서 당하시는 거 반, 그리고 도로교통법 때문에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도로교통법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거 반.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면은 어쨌든 뭐 대인대물 나오겠지만,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일단 내 보험에서 먼저 처리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금액이 적게 들어가 있는 자기 신체 사고로 돼 있을 때는 병원 가서도 내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 금액 높이는 거에 대해서 몇천 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잘해봐야 한 5,000원 그 정도 사이가 5,000원 정도, 예,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하실 거라면 기왕이면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장 절대 다수로 많이 가입하신 1,500만원을 기준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14급은 20만원이에요. 물론 저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병원한테 내는 비용입니다. 14급 20만원, 13급 40만원 해서 이게 쭉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3,000만원짜리는 당연히 2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5,000만원은 얘보다는 3배니까 3배, 얘보다 3배 많게 60만원, 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 신체 사고 지급 기준이고요. 제가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신체 사고 1,500만원, 3,000만원 가입했을 때 나가는 돈이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책임보험, 대인, 왜 이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대인은 무한에 대물은 뭐 5억 10억 가입하시고 자차 들어가시고, 이거를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나는 그런 거 사고 안 날 거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해서 딱 나라에서 정한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요. 요게 이제 1억, 그 다음에 대물은 2천만 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대인 1억에 대해서 부상 지급 한도 금액입니다.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관련해서 상해 구분을 한도 금액. 근데 이거 뭐 금액은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부상 급수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1급부터 쭉 내려보시면 1급부터 쭉 내려보시면 14급까지 있죠.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급수 제일 높은 건 1급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 갔다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게 14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1급부터 읽어드릴까 했는데 1급부터는 너무 우울하니까 14급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4급 보시면 화면 잘 보이죠? 자, 14급입니다.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질환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장간막 파열을 포함한 뭐 다수라고 돼 있는데요. 말이 어려워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좀 장기가 좀 손상이 됐는데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왜 우리 남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제 남자의 이제 중심인데, 누군가의 중심을 가격당하면 막 미친 듯이 아프잖아요. 막 진짜 저 요단강 건너에서 막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여와 하면서 이렇게 손짓하는 광경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제 근데 고통은 있는데 손상은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타박상도 손상이잖아요. 단순 타박상으로 손상은 갔는데 뭐 해줄 건 없어. 그냥 진통제나 먹어. 이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운전하면서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요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조금 억울한 건데요. 약간 억울하다면 억울한 건데, 일치, 1개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즉, 보철 치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플란트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이빨 하나 빠지면 그냥 14급인 거예요. 이빨이 빠졌는데 14급이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14급 뭐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임보험에서는 50만 원 병원비밖에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내 돈을 냈다가 민사소송 청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상대방의 책임보험만 있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왜 막 딱 사고가 났을 때 목 딱 잡고 아씨 목 아파, 당신 내려봐 이러잖아요. 요게 14급이에요. 아니면 허리 잡고 내리는 거. 근데 요즘은 허리 잡는 거는 목 잡거나 허리 잡는 거는 이제 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식인 방법이 잘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고 났을 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부터 잡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아파요. 사고 나면은 되게 아파요. 충격이 정말 온몸에 다 옵니다. 그래서 되게 아파요. 요게 이제 14급이다. 13급은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조금. 결막의 열상, 눈이 찢어져서 봉합술을 한 거예요. 이것도 13급이라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이제 결막이라는 게 우리 눈에 가장 제일 박혀 있는 이제 보호막 같은 거잖아요. 보호막이 찢어졌으니까 요거 꿰맨다 했을 때 이제 그냥 그때 13급 받는 거고요. 고막이 파열이 되는데, 고막이라는 것도 이제 다시 이제 재상이 가능하고 수술로서도 치료가 가능하니까 단순 고막 파열 이렇게 해서 요것도 13급으로 들어가고요.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의 골절이 없이,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고 흉부, 여기 가슴 이 부분이
아픈 거야. 계속 아픈 거야.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안전벨트 때문에 많이 아파요.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앞으로 덜컥하잖아요. 그때 이 안전벨트가 나를 온몸을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튕겨나가지 않게끔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압박되는 부위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13급으로 판정을 받고요. 이치 2개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임플란트가 필요할 때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는 13급이다. 뭐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는 상인데 뭐 대부분 저 정도에서 보시면 되고요. 12급은 보시면은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공포증,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는 거예요. 공포증. 사고로 인해서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들보다는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자동차 안에 타고 있을 때 운전석에 계신 분은 대비가 할 수 있어요. 저기 차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막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들을 틀기라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리기라도 하는데,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크락션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래서 눈 가리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공포증, 네,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수석에서 타고 가시는 뭐 가족, 연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안전운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cm 미만의 안면부 열상. 열상이라는 게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상처가 생겼을 때 이때 12급 나가고, 척추 염좌. 자, 허리 삔 거. 허리 뺐어요. 네, 허리를 뺐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12급으로 나옵니다. 그 염좌라 그래서 척추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뼈가 이렇게 막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크게 손상이 가는 게 아니라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흔히 말해서 삐었다고 하죠. 야, 나 손목 뺐어 이러는 거, 그게 이제 대부분 근육이 긴장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근육의 긴장, 염좌라는 개념이 이제 근육의 긴장이라는 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삐었을 때, 그랬을 때도 당연히 12급으로 나가고요. 또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건 둘 다 근육이에요. 둘 다 근육이에요. 근데 근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그 근이고요. 그 근육이고요. 건은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이제 좀 탄성이 강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아무튼 뭐 손목이 삐었다든가 뭐 발목이 삐었다든가 뭐 요런데 그랬을 때 쓰는 거고요. 다섯 번째,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창상이라는 게 찔린 상처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창이 진짜 우리가 흔히 무기창이에요. 무기창으로 찔러서 상처를 입히잖아요. 팍, 으쌰 이렇게 찔러서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 찌르는 상처를 창상이라 그래요. 찔린 상처. 그래서 이제 봉합한 상태. 요것도 이제 12급으로 들어가고요.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몇 cm가 됐던 길이는 상관없이 창상을 당해서 요거를 빼고 봉합을 하면 12급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대표적인 게 쥐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아마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에 감각이 없어. 막 이렇게 긁어도 그냥 뭐가 긁나보다 이런 느낌만 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뭐 아프다, 뭐 따갑다 이런 감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고 그냥 조만간 다시 돌아와. 피가 한 번에 막 쫙 몰려 있을 때는 감각이 없다가 쫙 빠지면서 이제 막 간질간질하면서 이제 감각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이제 12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4개 이상 5개 이하면은 그냥 흔히 말해서 5개까지인데 이빨 5개 빠지면은 되게 심하지 않을까요? 이빨 5개면은 임플란트만 해도 500만 원인데 좀 거시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급.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위험해지는 가장 첫 번째 뇌진탕. 말 그대로 이제 뇌진탕이에요. 뇌진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머리가 크게 충격을 받았거나 골이 흔들려가지고 뇌 안속에 우리 두개골 속에 있는 뇌가 흔들려서 일순간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신체 중에 어디 중요하지 않은 신체가 있겠냐마는 부위가 있겠냐마는 뇌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 몸을 움직이는데 가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한번 뇌가 흔들리게 되면은 회복까지 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뇌진탕의 대표적인 증상이 구토를 하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머리가 울리면서 계속 구토감이 올라와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뇌진탕 할 때는 11급. 그 다음에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안면부의 비골, 코뼈 골절인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상해. 금간거를 말하는 거예요. 골절은 금간것도 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뼈에 금이 갔을 때 수술 딱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취제 놓고 맙니다. 그리고 약도 그냥 진통제 먹고 말고요. 소염제하고. 이런 상해 때는 11급이다. 그리고 수지골 골절 또는 수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수지골, 손가락 골절입니다. 금가는 거예요. 대신에 수술을 하지 않은 상해니까 어떤 수술? 금간상해. 손가락에 금이 갔을 때 또는 요 손가락 관절 있죠? 요 손가락 관절이 빠졌는데 그냥 다시 끼우면 되는 상해. 요런 상해는 11급으로 들어갑니다. 족지골 골절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이 골절됐는데 금이 골절이지만 금간 골절 또는 발가락 관절 탈구. 요게 이제 4번 항목이 되겠고요. 5번 항목은 이빨은 참 보험에서는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빨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6개에서 8개가 없어져야 11급을 쳐주네요. 참 안 좋네요. 자, 10급. 3cm 이상의 안면부 찢어진 상처. 요거는 10급. 안검과 누소관 열상. 그러니까 눈동자예요. 눈동자 열상으로 봉합술을 하고 누수관, 그러니까 눈에 있는 기관인데요. 요거를 재건한 수술을 시행한 상해는 10급입니다.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1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똑같이 눈이겠죠. 눈의 각막, 그 뒤에 각막 뒤에 있는 공막 등의 열상, 찢어진 상처로 봉합술을 한 상해. 견관절 부위, 어깨입니다. 견관절 부위에 회전근개 파열. 그러니까 어깨 근육이에요. 어깨 근육. 왜 투수들 요번에 류현진도 수술 받은 적이 어깨 수술 근육 수술 어깨 근육 수술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어깨 근육은 굉장히 회복이 되게 어렵고요. 다치게 되면 좀 많이 일단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힘들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파열은 됐어요. 그러니까 인대 파열. 가장 적정한 게 인대 파열이겠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인대 파열,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가 어깨를 좀 이렇게 좀 고정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에요. 자, 5번째, 외상성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말 되게 어렵죠. 자, 외상성.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상부 관절 팔꿈치, 와순, 파열. 상부
관절 여기죠. 팔꿈치 탈구, 팔꿈치 근육의 파열, 인대 파열이 됐는데 단순하게 그냥 파열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부목하고 팔 안 쓰면 나아지는 상태. 요런 상태를 이제 C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수족지 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는 아까 11급에도 있는데 좀 말이 틀리죠. 족지골절하고 수지골이 여기 보시면 족지골과 수지골인데 여기는 수족지 관절 합쳤어요. 합쳐서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여기는 그냥 족지골이고 관절 탈구지만은 여기는 관절이 골절되는 경우는 관절이 골절됐지만 그냥 고정하고 수술을 안 해도 그냥 고정만 잘 해놓으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 상태. 요거는 이제 C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약간 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네, 어쨌든 관절이냐, 그냥 발가락 뼈냐, 뭐 관절이냐, 손가락, 발가락 뼈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골절이니까요. 자, 7번째는 하지 3대 관절의 혈관 절증. 절증이 뭘까요? 끊어진 증세입니다. 끊어질 절자예요. 혈관이 끊어진 거야. 근데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한 반만 이렇게 톡 터진 거. 물론 뇌출혈일 때 좀 위험하죠. 특히 뭐 대동맥 같은 경우 다리 허벅지 사이로 대동맥이나 대정맥이 지나가는데 그거 찢어지면은 쇼크로 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위로 올라가요. 부상급수가. 그래서 혈관절증. 또 8번째, 연부 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연부 조직은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네요. 잠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연부 조직. 힘줄, 혈관 따위와 같이 신체의 단단한 정도가 낮은 특성을 지닌 조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힘줄, 혈관 따위와 같이. 네, 그러네. 네, 연부 조직 또는 그러니까 혈관이나 힘줄이네요. 피부 결손 없어졌다는 소리죠. 피부가 없어졌는데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그냥 좀 뭐 흉터 남는 정도면은 뭐 그냥 괜찮겠다.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잠깐만, 방금 화면이 꺼졌다 켜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빨 9개에서 10개 보철 필요하는 장애가 10급입니다. 9급은 안면부의 비골골절,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시행한 상태, 또는 두 번째 2개 이하의 갈비뼈 2개 부러지는 거예요. 2개 미만으로, 1개, 2개. 세 번째 고환 손상, 네 번째 음경 손상. 남자의 되게 중요한 부위죠. 이것도 네. 그다음에 5번째 흉골골절. 자, 늑골골절과 흉골골절과 어차피 둘 다 같은 가슴인데 가슴뼈예요. 그러니까 늑골은 여기 갈비고요. 흉골은 여기입니다. 네, 가슴 앞에 명치 있는 부분 여기를 흉골이라 그래요. 여기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 부러지는데 9급밖에 안 되냐? 잠깐만 죽는데. 자,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흉쇄관절 탈구. 흉쇄관절 탈구 요거야. 쇄골. 요거 빠지는 거. 여기 쇄골 하나 있죠? 요거 뼈 하나 있는 거 요거 쇄골. 요걸 쇄골이라고 합니다. 이 뼈가 빠졌다 맞췄다 하는 거. 빠져서 다시 끼운 거.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주관절 팔꿈치, 손목, 어깨, 무릎, 발목, 대퇴부, 고관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탈구, 인대파열로 인해서 했는데 그냥 당신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만 해놓으면 괜찮아. 이런 상태를 이제 8번의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이 점점 어려워져요. 9번 요수근 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요수근 관절,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우리 뭐지?
제가 회사 전산을 하나 켜놓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수근 관절 검색을 해봅시다. 요수근 관절. 팔목의 관절이라네요. 팔목의 관절로 요골, 여기 하단에 타원형과 관절면과 수근골 어쩌고 저쩌고 써있네요. 손목 관절이네요. 손목 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입니다. 네, 손목 수직을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손가락, 발가락, 수직은 관절 탈구. 이것도 9급으로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뭐 다 이제 골절, 뭐 아킬레스건 이렇게 돼 있고요. 8급. 요게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무지 중소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야, 8급부터는 보험사에서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이거 저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 말을 못 해주겠네.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의 경도인 상해. 수술을 그러니까 뇌를 꽝 부딪혀가지고 뇌진탕보다 좀 더 심한 거네요. 더 이상 무서워서 말 못할 것 같아요. 8급부터는 너무 무서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흔한 대표적인 게 이제 11급부터 14급까지거든요. 대부분의 사고가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11급부터 여기 11급부터 이제 14급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상해가 대부분 줄을 이룹니다. 여기가 한 9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5%가 그 위에 등급 상해 부상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위에 부상 등급까지 얘기하면은 오늘 방송 시간 너무 모자랄 것 같으니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8급까지만 8급까지 솔직히 알 필요 없으세요. 11급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급부터 14급까지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처리하실 때 나중에 보상금 받으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보상금 보험금 합의 보실 때 편하실 겁니다. 요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상대방이 와가지고 나 몇 급인데 돈 얼마 줘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물론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걔네가 부상 등급 갖고 오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11급까지 정도면은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가 있는데요. 이 인정되는 상해가 1일 이상의 통원입니다. 즉 한 번만 병원 갔다 와도 14급이에요. 그래서 부상 등급은 이렇게 나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자동차 자기 신체 사고 손해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상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자동차 상해가 왜 좋은 건가를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이제 써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의 대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실 때,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실 때 자기 신체 사고가 들어갑니다. 자기 신체 사고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급수에 따라서 돈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 자동차 상해라는 거를 특약을 가입하시게 되면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내용은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하니까 말 그대로 내가 병원 가는 병원비를 다 내주는 거예요. 부상 등급 상관없습니다. 부상 등급 상관없고요. 네,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과실 안 따집니다. 일단 병원비 다 줘요. 내가 돈 내는 거 없이 약값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의 계산은 지급보험금은 실제 손해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밑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보상한도 적용하기 전에 금액을 말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 상해는 여기 보시면 자동차 보험 공제계약, 공제계약은 택시, 화물차, 렌트카 공제입니다. 여기 계약에 포함해서 대인배상 및 대인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자 여기서 써있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인배상 2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고 있으면 내 단독 사고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받아서 난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를. 즉 내가 병원에서 얼마를 쓰던 보험 자동차 상해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액을 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자기 신체 사고는 등급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드린다고 했어요. 정액이에요. 1,500만원 가입했을 때 14급이면 20만원이었잖아요. 20만원 이상 가는 건 내가 내야 돼요. 근데 자동차 상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돈 다 줍니다. 병원비 다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 나가는 게 없으니 자동차 상해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비싸요. 자기 신체 사고가 한 15,000원 정도 한다면 얘는 한 6만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범위 그 자체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네, 더 좀 기왕이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비는 당연히 내주잖아요. 병원 갔다 온 거.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대인배상 편에서 말씀드렸던 휴업손해비도 나옵니다. 위자료도 나옵니다. 향후치료비 나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사에게 대인배상 받는 금액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종류 항목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내 병원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통원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원하고 입원할 때는 당연히 제가 업무를 못하죠. 일을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기업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보상을 해줍니다. 어디서? 자동차 상해에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상해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동차 상해의 가장 큰 특징이 저겁니다. 과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실 100%여도 내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야 내가 과실이 높은데 내가 병원 가게 되면 자동차 사고라서 위로보험도 안 돼서 병원비가 비싸니까 아이고 그냥 끙끙 참고 약국 가서 파스 사다 바르고 진통제 하나 사서 먹고 말자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상해를 가입해 놓으시는 순간 그런 거 일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병원 가시면 되세요. 내 접수번호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돼요. 치료를 받으시면 똑같이 병원비 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상해에서 지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휴업손해비도 지급이 되고 위자료 지급되고 향후치료비까지 지급이 됩니다. 꼭 자동차 상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뭐 한 4배 정도 비싸요. 자기 신체 사고보다. 근데 그 비싼 값을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가 일어난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상대방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억울한데 나도 일 받잖아. 그랬을 때 자동차 상해로 가입돼 있으면은 전혀 부담 없이 병원 가서 치료받고 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범위가 있어요. 보험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면허가 없는 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평소처럼 내 차를 운전했을 뿐인데, 아니면 뭐 이제 같이 뭐 이제 밥을 먹었던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가 나는 술을 안 먹었는데 저 친구가 술을 먹어서 그냥 내가 너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서는 친구 차로 운전했을 때 요때 이제 얘기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왜 복잡해지느냐? 바로 운전자 범위 때문에 복잡해져요. 자, 우리 보험 가입하실 때 보시면 제일 먼저 요거부터 보게 됩니다. 요거부터 물어봐요. 나이가 몇이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죠. 자, 운전자는 만 연령, 만 21세, 22세, 24, 26, 28, 30, 35, 43, 48세. 요거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만 21세부터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학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학관이라 이 21세부터 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만 20세까지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이제 그 예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좀 그럴 거예요. 피보험 자동차, 즉 내 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피보험 자동차, 그러니까 내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보상이 나가줘야 돼요. 나가줘야 돼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내 차를 도둑맞은 거잖아. 근데 누군가가 내 차를 도둑맞은 차를 가지고 가서 사고를 냈어. 근데 상대방 그 피해자가 내 차에 난 받쳐서 사고가 났으니 물어내. 이러면은 배째를 할 수 없잖아요. 내 차가 그런 거니까. 내 소유의 물건이 그런 거니까. 내 소유의 물건을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이 끌고 도주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물건의 주인인 나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어요. 그 배상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범인을 잡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구상권 청구해야죠. 물론 구상권 청구는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합니다. 보험사가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냥 내 보험 처리됐어요. 끝. 근데 이제 요럴 때 사고율 올라가는 게 조금 억울하실 건데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사고율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자동차를 쉽게 말해서 그냥 시동 걸어놓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시는 분은 요즘 많이 없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종종 봐요. 차 시동 걸어놓고 뭐 이제 슈퍼를 들어가신다든가 편의점 잠깐 들어가서 뭐 담배 하나 사오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차를 도난당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항상
차에서 내리실 때는 시동을 끄시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나이 약관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21세부터 48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보험 적용이 되는 게 이거만 이제 뭐 여기 연령에 해당 안 하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전자가 그러니까 차주가 내가 다른 사람 자동차 운전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차주가 30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다행히 뭐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누구나 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는 해놨는데 연령 특이하게 30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근데 내가 운전했던 내 나이가 28이야. 그럼 전 30세 미만이잖아요. 이럴 경우 무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고가 나면 내가 내 돈으로 상대방 병원비, 상대방 차 수리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즉 남의 잠부로 운전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물론 그럼 대리운전 기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그 대리운전 하시는 그 특별 그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다른 타인의 차량을 운전을 할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은 그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보험을 따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대리운전 하시다가 뭐 사고가 났다 겁먹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어때요? 아주 쉽죠? 뭐 이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남의 차 운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면은 운전자 특약 어떻게 가입해놨느냐부터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전할 수 있게끔 돼 있으면은 해당 사항이 되면 운전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타인의 자동차는 운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험이 적용 안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뭐 보험 적용 안 되는 무보험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허가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면허 되게 종류 많잖아요. 뭐 1종 대형, 1종, 2종, 그다음에 2종 소형, 125cc 이상 바이크, 오토바이,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들, 2종 소형, 그다음에 원동기 이렇게 면허가 있는데요. 당연히 2종 소형 바이크 면허 갖고 계신 분이 승용차를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무면허예요. 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종 보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1종 차량, 즉 트럭을 모시거나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시게 되면 이것도 무면허로 들어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종 가지고 계신 분이 16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하시게 되면 이것도 또한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에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나 면허 있는데 내 면허 가지고 면허가 있는데 뭐 운전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 등급을 나눠놨기 때문에 차량 운전할 수 있는 등급을 나눠놓은 게 이제 1종, 2종, 대형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2종만 있어도 현존하는 차량 어지간한 건 다 몰 수 있습니다. 2종만 해도 9인승까지는 운전할 수 있어요. 물론 화물은 안 됩니다. 9인승까지는 운전이 가능해요. 9인승이면 웬만한 SUV는 다 되잖아요. SUV는 어지간한 건 전부 다 8인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하세요. 카니발도 9인승 하이리무진까지 운전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11인승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운전 면허에 맞게끔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게 되더라도 내 면허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상대방 차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이거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한데 가급적이면 서로 확인을 하고 해야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했을 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웬만해서는 진짜 다른 사람 차량 운전하지 마세요. 물론 렌트카는 제외고요. 렌트카 놀러가서 써야 되니까 그건 제외인데 그거 아닌 이상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은
어지간하면은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무보험. 자, 이거는 뭐 운전자 범위도 똑같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 연령만 본 거잖아요. 보시면은 가족 운전자 한정, 가족 한정, 흔히 말하는 가족 한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표현을 해요. 가족 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족 한정도 의외로 범위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은요, 법정에서도 똑같이 효용되는 가족이라는 범위인데요. 첫 번째는 저겠죠. 나죠, 나. 나. 그 다음에 내 부모님. 내 자식.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내 배우자. 배우자까지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배우자의 부모님. 즉 저한테는 장인 장모님도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족 한정으로 돼 있으면은 제가 장인어른 차를 운전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연령 특약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데 형제는 안 돼요. 제 동생이나 제 형은 안 돼요. 내 동생이나 내 형, 즉 형제 자매는 법률상 가족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런 보험에서 말하는 가족 한정이라는 이런 법률상에서는 가족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형제는 가족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나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존속까지,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까지 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의외로 장인 장모님까지, 내 와이프의, 내 부인의,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 그런 거 다시 한번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기회에 뭐 안 하셨으면 더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범위는 나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부모님과 내 자식, 내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럼 형제들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족 및 형제자매 약관이 따로 있어요. 왜? 형제자매는 법률상 가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용어표로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가족 및 형제자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영 피부험자, 나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가족이니까 부모, 양부모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 계부모, 계모, 계부모. 배우자의 똑같이 부모,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자, 이게 좀 웃겨요. 여기 보시면 법률상의 배우자는 당연히 가족이죠. 내 배우자니까. 법률상으로 혼인신고 했으니까 당연히 배우자잖아요. 근데 요즘 보시면 결혼하신 분들 혼인신고도 꽤 좀 늦게 하시잖아요. 그냥 같이 사시다가 자식 생기면 혼인신고, 그때 가서 혼인신고 올리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결혼식까지 해서 같이 살지만 법적으로는 그냥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흔히 말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특별약관으로 나오면서 받아주게 됐습니다. 사실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률상의 혼인관계,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되잖아요. 근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대부분 혼인신고 하죠. 아니,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 같이 살다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요. 양자녀, 입양만 양자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한번 가셨다 왔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 그럼 그 자식은 저의 양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주는 건데, 이제 꼭 내가 입양을 해야지만 양자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그 전 배우자와의 자식도 이제 내
같이 살면 이제 뭐 이제 같이 한 주번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는 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요게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네요. 계자녀. 계부 계모할 때 있죠? 그거예요. 김영 피부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가족인데, 네, 요건 가족이에요. 법률상의 형제 자매 및 김영 피부험자의 부모의 양자 양녀라는 형제 자매. 요거부터는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족보가 많이 꼬이는데. 법률상으로 내 형제예요. 내 형제 자매.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형제 자매로 들어가죠. 나의 부모의, 내 부모의, 흔히 말하는 내 배다른 동생, 배다른 형. 예. 형제 자매까지 됐대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내 배다른 형제들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족보 진짜 어마어마하게 꼬이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까지 가면 진짜 족보 어마어마하게 꼬이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보통 부모 관계가 거의 교류가 없죠. 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저거 다도 싫습니다. 부부는 말 그대로 부부만 운전하는 거예요. 부부만, 법적으로 부부.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만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이에요. 나만 운전할 수 있는 거. 누구도 운전 못해, 이 차는. 나만 운전하는 거야. 그게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이고요. 밑에 보시면 지정운전자 1인 한정 운전 특약. 이거는요, 차량이 있어. 명의는 내 거야. 근데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차는 운전 나도 못해요. 내가 명의로, 내 명의로 돼 있어도 내가 운전하면은 무보험차가 돼요. 왜? 지정한 사람이 아니고 지정자 1인이거든요, 운전자는. 그래서 그 사람만. 그래서 나도 운전하고 다른 사람도 운전하게 하려면은 김영 피보험자 외 지정 1인 운전자 합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셔야 되지, 이렇게 지정 운전자 1인으로 해놓으시면은 내가 지정해준 사람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운전은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보험 적용은 그 내가 지정해놓은 사람이 운전해야지만이 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차는 나도 운전해야 되고 내 친구도 같이 운전해야 돼. 그러면은 바로 이 약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김영 피보험자 및 김영 1인, 지정 1인 운전자 한정 운전. 그러니까 즉 두 사람밖에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대리 운전자는 제외입니다. 대리 운전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보험 따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나도 운전해야 되고 내 친구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 7번 약관 7번 특약으로 지정을 해두셔야지만이, 그래서 이제 김영 1인에다가 그 운전해야 되는 친구의 인적사항을 넣어야지만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운전자 한정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무보험이 안 되는지, 무면허가 안 되는지를 알아봐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볼 게 뭐냐면은 무보험, 그러니까 자, 지금 약관 제목을 좀 볼게요. 보시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관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운전자 한정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연령을 어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겨서 상대방 차가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자 때문에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운전자 때문에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
이거를 무보험차라 그래요. 물론 실제로 보험 가입 안 한 차도 있겠죠. 뭐 이제 좀 뭐 갱신일자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무보험이 되는 경우가 상대방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자 특별약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면 무보험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책임보험만 있는데, 책임보험, 위무보험만 가입을 하셨는데 손해액이 위무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여기서 똑같이 무보험사에서 나가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무면허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나를 갖다 들이받으면, 아이씨 이거 돌봐 생각하니까 열받네. 술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저를 들이받으면 이건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돼요. 주치운전이라고 하죠? 안 돼요. 안 돼. 뭐 물론 뭐 면책금을 내면 책임보험 한해서는 이제 뭐 보상을 해주는데, 당연히 뭐 음주운전 사고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 아니죠. 이제 좀 사고가 크게 나니까 음주운전을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내 무보험차 무보험차 특약에서 먼저 받는 거예요. 내 돈을 먼저 받는 거야. 보험금 받을 거 받고 수리비 받을 거 받은 다음에, 야 나머지는 네 보험사가 저 사람한테 알아서 청구해. 이게 무보험 자동차 손해 관련의 특별약관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예요. 일단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해. 일단 내 보험으로 처리한 다음에 나는 모르겠으니 네가 저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 보험사 네가 너 나한테 돈을 줬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잖아. 근데 원래 네가 줘야 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권한을 줄 테니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 심플하죠. 간단하죠. 나는 그냥 뭐 저 사람이 주든 안 주든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내 차 알아서 잘 고치고, 무보험차 상해로 내 차 고치고, 나 병원 갈 거 가고, 치료받을 거 받고, 그 다음에 향후치료까지 다 받은 다음에 끝이에요.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좀 되게 크게 다쳤어. 그래가지고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으면 입원을 6주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양반이랑 형사합의를 봐야죠. 안 보면 이 사람 깜빵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사람이랑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연락할 필요도 없고요. 제 보험사하고 얘기하세요 하면 돼요. 그럼 담당자가 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서 먼저 줬고요. 그리고 먼저 준 보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당신이 뱉으세요. 보험사에서는 소송도 불사합니다. 소송 그냥 깔끔하게 소송으로 가죠. 뭘 가서 뭐 이렇게 돈 내면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소송 겁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요, 정말 폐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폐가망신을 해야 되는지 제가 금액적으로나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어. 근데 상대방이 아이씨 나 뭐야 하고 나를 봤는데, 내가 술 먹은 걸 봤더니 야 이거는 음주운전이다.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현행범으로 음주 측정기 불어서 내 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딱 때리는 순간에 나오는 벌금이 지금은 많이 올랐죠. 500입니다. 뭐 좀 심하면 10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500만원으로 잡을게요. 일단 500 깔았습니다. 500.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이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있어요. 그게 이제 면책금이라는 걸 내면은 가능은 한데, 면책금, 대물배상 면책금, 대인배상 면책금이라고 해가지고 보험사에 지불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에서는 대인 원가, 대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내는 돈은 면책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면책금을 내게 되면 요게 대물은 250만원이고요.
대인은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합이 400이죠. 자, 500과 400 합쳐졌어요. 900입니다. 벌써. 안전자리에서 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 내 차 부서졌잖아. 내 차 수리비 얹어야 되죠. 사람이 많이 다쳤어. 그럼 형사 합의 봐야 되죠. 합의도 6주 이상이면은 요즘은 보통 1000만 원 부릅니다. 뭐 그럼 벌써 내 차 수리비 빼더라도 합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벌써 1900만 원이에요. 그냥 우습게 안전자리에서 그냥 2000만 원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2000만 원 가량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내 손해 금액을 2000만 원을 미리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입에다가 뭐 금수저 이렇게 물고 나오신 분들이야 2천만 원 뭐 껌값처럼 얘기하고서 야야 3천만 원 줄게 우리 없는 일로 하고 그냥 조용히 네 차 고치고 나 내 차 고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빠이빠이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금액이잖아요. 2천만 원이면은요 연봉보다는 적긴 하다. 웬만한 뭐 기업들 연봉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진짜 2천만 원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음주운전 한 번으로 사고가 나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기본 2천만 원 깔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운전대 잡기 싫을걸요? 내가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순간 2천만 원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집에 가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는 거죠. 아끼는 건 아니고 안 나가는 건데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술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현저하게 느려지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음주운전하는 순간 나는 언제든지 2천만 원을 날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세요. 근데 그런 각오 없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2천만 원은요 최저입니다. 최저. 그냥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상대방의 부상에 따라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관련해 가지고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했을 때 피치 못할 사연으로 인해서 다른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연령 특약도 안 맞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모르고 했을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배상을 해주는 금액을 얘기를 배상을 해줘야 될 때 이 다른 자동차 운전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상대방의 수리비와 병원비는. 근데 내가 운전했던 차 수리비는 오롯이 내가 내야 돼요. 요거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 자동차 운전차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별 약관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하는 거죠.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운전한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 아까 거는 위에 거는 다른 사람 사고 난 사람을 물어주는 거였다면 이거는 내가 운전한 차량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뭐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치름으로써 물어줘야 되니까 고쳐줘야 되니까 그거를 자기 차량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그 자차에서 내 자차에서 그 차량 수리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뭐.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게끔 촘촘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료는 당연히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넣으세요. 꼭 넣으시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대부분 가입하세요. 자, 보세요. 무보험 자동차에 위한 차량 손해 특별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 즉 내 차죠, 소유, 사용, 관리, 운전하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했을 때 동안 무보험 자동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험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차들에 위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 즉 내 차가, 여기서 보시면은 피보험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 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의미하는 좀 뭐냐면은요, 튜닝하는 것도 튜닝해 놓은 거, 스포일러 좀 큰 거 달고 휠 좀 큰 걸로 바꾸고 브레이크 시스템 좀 뭐 포핀으로 막 좋은 걸로 바꿨을 때 그것도 보상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계속 장치는 피보험 자동차, 그러나 이제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기재한 것만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붙였다 뗐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피보험 자동차, 내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뺑소니는 잡아야 되겠죠. 뺑소니는 잡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 보험전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됐으면은 일단 내 보험,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차량 손해 특별 약관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내 차 고쳐주고 나 다친 거 배상해주고, 보시면은 배상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무보험 자동차, 여기 한번 약관 한번 이거 용어풀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보험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 즉 내 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내 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즉 도망친 놈들, 그 놈들은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획이 없는 자동차, 보험가입 안 한 애들이에요.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세 번째,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특약, 운전자 특약이 여기에 해당돼요. 세 번째,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에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적용되어 있는 자동차. 즉, 내 차 수리비는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얘는 대물이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1천만 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그걸 여기서 해주겠다라는 소리예요. 다만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2대 연속해서 갖다 박을 수도 있을까요? 뭐 없지는 않겠네요. 왜냐면은 뭐 고속도로 같은 데 사고는 2차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하나의 그 각각의 자동차. 쉽게 말해서 내 차 수리비는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얘는 대물이 2천만 원이 있고 얘는 대물이 1억이면은 그냥 여기서 얘들끼리 반 갈라가지고 내주고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거보다 모자르면 당연히 보험차에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 고의는 당연히 안 되고요. 무면허도 안 되고요.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안 되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줄 때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 피보험자들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보상합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요즘 한참 말 많은 뭐라고 하죠? 이거 픽업해서 가는 거? 요즘 그거 뭐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뭐였죠? 갑자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네. 카풀. 카풀을 할 때 돈을 받잖아요.
카풀을 해주면 돈을 받는 게, 요즘 카풀을 이렇게 해서 뭐 서울에서 시행한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는다는 건 즉 영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또는 내 차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도 안 된다. 다만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고, 물론 계약기간이 30일을 넘어야 돼요. 뭐 일주일 이렇게는 안 돼요. 한 달 이상 빌려준다고 계약서를 쓰고 그 쓴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있던 경우는 보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는 대부분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기 특약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 특약을 바꾸기 때문에 해당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레이싱 트랙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는 거고요. 전쟁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전쟁통에 무슨 내 차를 보상을 해줘요. 다만 이게 조금 웃겨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요거는 무보험차 상에서는 안 나가는데요. 자차에서는 나갑니다. 자차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해줘요. 근데 지진, 분화는 안 해줘요. 지진은 지진 보상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은 16년도인가 저희 왜 포항인가요? 경주인가요? 포항이죠. 포항에서 한번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상 한 해 만에 말이 많아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 나온 게 지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차에서는 다만 지진 손해 특약을 따로 가입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관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런 약관이 있는데, 이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도 저 무보험 약관이 들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서 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처음에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 그리고 이제 운전자 특약, 뭐 어떻게 하면 무보험이 되는지 무보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설사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차량일지라도 내 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특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특약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실생활에서 실제로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태까지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약관을 피고하다 보니까 약관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좀 모르는 말이 있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막 인터넷 검색창에 찾아서 했는데, 제가 지금 보험을 약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약관을 공부한 저도 생소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짜 관심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말 자체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그런 어려운 말의 약관을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약관 피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재미없고 지루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좀 보다 보면은 에이씨 어렵다 하면서 막 혼자서 재미없어 이러는데 보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약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로 약관을 펼쳐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동차 보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든 아니면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네, 이제 뭐 담보 하나하나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영상이 아니라 좀 더 고급진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 방송 들어와 주셨던 분들 그리고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오늘로 방송이 3일째인데 조금 소문이 났나 봐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기파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